당신의 지위와 권위는 당신이 제공하는 봉사로부터 정확히 수치화될 수 있다. 덕목을 갖추기 위한 조치들. 이제부터는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솔선수범과 리더십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따라야 할 정확한 절차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첫째, 미루는 습관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지난주, 작년 혹은 수년 전에 했어야 했을 일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은 당신을 좀먹이는 것이며 이것을 벗어버릴 때까지 당신은 어떤 큰 일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미루는 습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심리학의 원칙은 자기 암시의 방법이며 이미 앞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신조를 복사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고 잠들 때나 아침에 일어나서 읽어보도록 하라. 구체적 행동을 취하는 습관.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는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이해한다. 그래서 나는 명확한 중점 목표의 달성을 위한 그날에 가까워지기 위해 매일 구체적 행동을 취하는 습관을 형성할 것이다. 나는 미루는 습관이 모든 업무의 리더가 되는데 가장 치명적인 적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제거할 것이다. A.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한 가지씩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한다. B.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다음과 같은 일을 찾아내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진행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동안 내가 하지 않았던 일 가운데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C. 매일 적어도 한 사람에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은 하는 습관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얘기한다. 나는 사람의 근육은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강화되는 것처럼 솔선수범의 습관도 실천해야만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나는 이 솔선수범의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선 내 일상생활 속에 작고 평범한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솔선수범의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매일의 업무에 임할 것이다. 나는 일상생활에서 솔선수범하는 습관을 연습함으로써 이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실행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고 그로써 그들도 솔선수범의 가치에 주목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주어진 일상의 업무 외에도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있을 것이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은 그런 봉사를 위해 뛰어난 인물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갖춰야 할 솔선수범의 정신을 연마하고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돈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돈밖에 얻는 것이 없을 것이고 그들은 얼마를 받든지 간에 적다고 느낄 것이다. 돈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더 큰 가치는 단지 돈으로만 판단될 수는 없다. 아무리 큰 액수의 돈도 좀 더 깊은 도랑을 파고 더 튼튼한 닭장을 만들고 더 깨끗이 청소를 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행복과 기쁨, 자부심을 대체할 수는 없다.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보통보다는 좀 더 일을 잘하고 싶어 한다. 예술 작품을 창조할 때의 기쁨은 돈이나 기타 물질적 보상으로는 대체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젊은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녀의 업무는 내게 온 개인 우편물을 개봉하고 분류한 후 답장을 써주는 일이다. 일종의 속기사 업무였다. 그녀가 나와 일한 지도 3년이 넘어간다. 그 당시 그녀의 업무는 필요할 때마다 나의 구술을 받아 적는 일이었다. 봉급도 다른 속기사와 비슷했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모토를 전해주며 타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신의 유일한 한계는 당신이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은 한계와 같다.
그녀가 작성된 문서를 건네주면서 이 표어는 당신뿐 아니라 저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나도 기쁘다고 말은 하였지만 사실 그렇게 특별히 인상에 남는 사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바로 그날부터 이것이 그녀에게 중대한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저녁을 먹고 나서도 사무실에 들어와 시키지 않은 일도 보수 없이 하기 시작하였다. 아무도 일러주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내 편지에 답장을 하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그녀는 나의 스타일을 연구하고 내가 했음직한 대로 혹은 그보다 훌륭하게 답을 해주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내 개인 비서가 그만둘 때까지 그 일을 해왔다. 그래서 이 비서 자리를 누구로 채울까 생각하다가 자연스레 그녀를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그녀에게 비서 자리를 제안하기 전에 그녀는 이미 솔선하여 비서 업무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비서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녀는 초과 수당도 없이 업무 시간 외자 그녀 자신의 시간을 들여 최상의 직위를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완벽하고 깔끔하게 해치워 다른 회사에서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봉급을 여러 번 올려주었고 지금은 그녀가 처음 속기사로 일할 때 받았던 봉급의 4배를 받고 일하고 있다. 요즘은 그녀가 없으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만큼 중요한 직원이 되었다. 이것은 솔선수범에 관한 실제적이고도 수긍할 만한 예가 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여성이 얻은 것이 봉급 인상뿐이라고 한다면 솔선수범에 대한 나의 설명은 실패한 것이다. 이 솔선수범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신바람 정신을 얻게 되었고 이것으로 대다수의 속기사는 맛보지 못한 행복을 만끽하게 된 것이다. 그녀에게 일이란 단순히 업무가 아니라 신나고 흥미진진한 놀이가 되었다. 그녀가 다른 속기사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은 시계만 쳐다보고 있다가 5시 땡 하면 퇴근하기 바쁠 때에도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지만 그녀에겐 이 시간이 오히려 남들보다 짧게 느껴졌다. 작업 시간은 자신의 업무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에게 물었다. 무엇이 당신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였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또 다른 장애물이요. 솔선수범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앞의 사례에서 살펴봤던 심리적인 원리들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하면 솔선수범과 리더십을 기를 것인지에 대한 다음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둘째, 행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줌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을 독자들은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솔선수범도 마찬가지. 당신은 동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함으로써 이 솔선수범의 정신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다. 지금 설명에 부합하는 경구이다. 가령 누군가가 새로운 종교를 믿게 되었다면 그가 맨 처음 해야 하는 일은 남에게 그 종교를 전파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킨 만큼 자기 스스로도 감화가 되는 것이다. 세일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판매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팔 수 있어야 한다. 뒤집어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팔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팔 수 없다면 이는 아무에게도 팔 수 없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보면 된다. 다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 어떤 구절을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그것을 믿게 된다. 이것은 그 진술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원리이다. 당신은 이제 자진해서 솔선수범에 대해 말하고 이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고 솔선수범을 실행하는 효과에 대해 알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행동으로 솔선하는 사람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마련이므로 당신은 솔선수범과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 솔선수범의 개발을 통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 당신이 왜 그러한 일을 하는지 이유를 밝힐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밝힐 필요도 없다. 단지 솔선하여 그 일을 해보라.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알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재미도 있으면서 유익한 실험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주위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을 선택해 솔선수범의 정신을 알려보자. 솔선수범에 관련된 이야기를 화제에 올리되 한 번에 머무르지 말고 틈이 날 때마다 그에게 당신의 생각을 전달해보라. 이때는 매번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라. 만약 당신이 이 실험을 빈틈없이 설득력 있게 실행한다면 머지않아 실험의 적용 대상인 그에게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일어난 변화이다. 이런 실험은 꼭 시도해 보기를 당부드린다. 자기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솔선수범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기 암시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게 된다. 이에는 당신의 발언이 참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현상이다. 당신은 이런 속담을 자주 들어봤을 것이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를 풀이하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이 형성한 성격이나 특질로 자신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솔선수범의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동일한 습관을 들이게 된다. 남에게 증오와 시기, 실망의 씨앗을 뿌린다면 이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원리가 잘 구현된 것이 호소원의 소설 큰 바위 얼굴이다. 다 알듯이 이 책에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간다는 내용이다. 솔선수범의 원리를 잘 나타내고 있는 이 책을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읽혀야 할 것이다. 리더십의 두 가지 의미. 이제 솔선수범과 리더십의 개발을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다음 단계를 살펴볼 때가 되었다. 논의를 더 진행하기에 앞서 이 책 성공의 법칙에서 리더십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리더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파괴적이고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데 반해 다른 하나는 건설적이고 유익하게 작용한다. 파괴적인 리더십은 성공으로 이끌기는커녕 100% 실패로 이끈다. 이는 자신의 리더십을 원하지 않는 부하에게 강요하는 사이비 지도자의 경우이다. 이 강좌에서는 그런 종류의 리더십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봐서 나폴레옹도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나폴레옹은 리더였다. 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는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다. 구체적인 것은 프랑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강좌에서 권하고 싶은 리더십은 나폴레옹 스타일의 리더십이 아니다.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제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정신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리더십을 통해 나타난 권력욕은 순전히 자기 권력의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폴레옹의 경우 그의 리더십을 향한 욕구는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였을 뿐 국가적 차원에서 프랑스 국민들을 좀 더 향상된 환경으로 이끌고 싶은 욕구는 아니었다. 이 강좌에서 다룰 리더십은 자기 결정과 자유, 자기 개발과 계몽, 그리고 정의로 향하는 의미의 리더십이다. 이러한 리더십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처럼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 사용했던 리더십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링컨 대통령의 경우를 보자. 그의 리더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진리와 정의 그리고 미국 국민에 대한 이해였다.
그는 이런 리더십에 대한 믿음으로 순교자가 되었지만 그의 이름은 오직 선으로 작용한 사랑을 실천한 이름으로 전 세계인의 가슴에 새겨졌다. 링컨과 나폴레옹 모두 전쟁 시에 군대를 이끌었으나 낮과 밤이 서로 다른 것처럼 이 둘의 리더십은 차이가 확연했다. 이 강좌의 토대가 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독자라면 나폴레옹이나 링컨의 리더십의 차이는 잘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더 쉽게는 여러분 주위에서 나폴레옹 스타일과 링컨 스타일의 리더를 골라 분석해보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택하고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다. 이제 당신은 이 강좌에서 추천하는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파악했을 것이고 또한 어떤 것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강좌는 독자들이 힘을 개발시킬 기본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지 윤리적인 설교를 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강좌를 통해 원리를 제시할 때는 파괴적인 것과 건설적인 것을 함께 제시해 여러분이 이 둘에 모두 익숙해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여러분의 지적 능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이러한 원리의 선택과 적용은 여러분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겠다. 당신의 꿈과 비전을 영혼의 자식들처럼 소중히 다루어라. 그들은 당신의 최종적인 업적을 위한 청사진이므로. 리더십 확립에 따르는 저항. 인간의 노력이 행해지는 모든 분야에서 최초의 시도자는 언제나 대중의 이목을 끌게 마련이다. 이때 리더십이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든 그곳에는 항상 경쟁과 질투가 존재한다. 예술이든 문학이든 운동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상벌의 원리는 항상 동일하다. 보상은 널리 알려지는 것이고 벌은 격렬한 부인과 비난이다. 어떤 사람의 작품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시세 많은 부류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의 업적이 평범하기만 하다면 아무것도 주목하지 않을 것이나 불우의 걸작이라면 수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즉 질투는 평범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 비난의 창끝을 들이대지 않는다. 당신이 무엇을 쓰고 있고 무엇을 그리든 무슨 연기 혹은 무슨 노래를 하든 당신의 작품이 천재적이라고 일컬어지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을 능가하려 하거나 중상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업적이나 혹은 선한 일이 행해진 한참 후에까지도 실망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은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울부짖으며 그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성공의 법칙의 원고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에 대한 악의에 찬 질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출판되었을 때 나와 이 철학에 대해 혹독한 비평이 쏟아졌다. 소위 예술계라는 곳의 악의에 찬 목소리들은 위슬러마저도 협잡꾼이라고 비난했으나 결국 온 세상이 그는 천재적인 위대한 예술가라고 인정하게 되었다. 군중들이 와그너의 연주를 보기 위해 음악 신전에 몰려들었을 때 한켠에서는 그에게 인정받지 못한 소그룹은 그가 음악가도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몇몇 사람들은 풀톤이 증기선을 띄울 수 없을 것이라고 계속 짓거렸지만 군중들은 그의 증기선이 떠가는 걸 보러 제 방에 몰려들었다. 헨리 포드에 대해서도 소견 좁은 사람들이 오래가지 못하리라고 빈정거렸지만 그런 유치한 의견들을 훌쩍 뛰어넘어 그의 사업은 성공하였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리더는 그가 리더이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아지려는 다른 사람의 노력은 그의 리더십을 입증해주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지도자와 대등하거나 넘어서려는 시도에 실패하면 그들은 오히려 가치를 깎아내리고 파괴하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만 그 지도자가 우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해 줄 뿐이다. 이 사실에는 예외가 없다. 야망, 탐욕, 질투, 두려움,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망은 우주의 나이만큼 혹은 인간의 역사, 열망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들이다. 그러나 모두 아무런 소용도 없는 시도들이다. 지도자가 진실한 리더였다면 그들은 끝까지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불후의 신화 그림 그리고 대가는 공격을 받을지라도 세대를 뛰어넘어 승리의 월계관은 계속 쓰고 있다. 뛰어나고 옳고 위대한 것은 아무리 그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더라도 알려지게 마련이다. 진정한 리더는 질투 어린 자의 거짓 소리에 손상받거나 쓰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시도는 결국 그의 능력을 돋보이게 할 뿐 아니라 진정한 능력은 항상 호의적인 추종자를 거느리게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리더십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에너지 낭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남을 것이므로. 팀워크와 협력에 따른 번영. 자, 이제 우리는 솔선수범과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세 번째 단계의 논의로 돌아가 보자.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 언급된 바 있는 조직화된 노력의 원칙을 되돌아보기로 하겠다. 여러분도 이미 다른 사람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조화와 이해의 바탕에서 두 사람 혹은 더 많은 사람이 서로 연계할 때 각자의 능력이 증대되어 성취도가 높아지는 점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노사 간의 완벽한 팀워크가 있는 산업 현장이나 사업체 내에서 이러한 원리가 확실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곳에선 번영과 쌍방 간의 호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팀워크가 없는 곳에서는 번창도 없다. 영어 단어 가운데 협력만큼 중요한 단어는 없을 것이다. 이 협력은 가정에서만 봐도 부부간의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협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 협력의 원칙을 리더십에 적용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힘을 얻거나 오래 지속될 수 없다. 협력이 결여된다면 다른 어떤 요인보다 기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25년간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관찰하면서 이 협력의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고 불화로 많은 기업체가 실패로 돌아가는 많은 사례를 보았다. 또한 부부간 협력의 결여로 가정과 가정법원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 역시 보아왔다. 국가 간의 역사만 돌아봐도 협력의 결여로 인류의 퇴보를 가져왔다는 명백한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협력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다. 국가도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없이는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포함한 자손들이 파괴적인 전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고 계속해서 치러야 할 것이다. 협력 정신의 기초 원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도서관에 가서 벤자민 키드의 힘의 과학을 읽어보도록 권하고 싶다. 내가 지난 20년간 읽어본 세상의 모든 책들 중에서 이 책만큼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책이 없었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 권하지만 어떤 이론에서는 나와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책의 모든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게 된다면 마음을 열고 당신의 명확한 중점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취하길 바란다. 이 책은 당신의 사고를 자극할 것이고 그 점이 가장 커다란 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책 성공의 법칙이 추구하는 가장 주요한 목표도 신중한 사고의 촉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온갖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 혹은 어떤 방식을 적용하든 진리를 추구하는 사고를 하도록 자극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 서비스 희생, 자기 통제라는 새 낱말은 이 세상에서 유익한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다. 진정한 리더십의 구성 요소. 시끄러워. 진정한 리더십의 구성 요소. 나는 1차 세계대전 중에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한 위대한 군인의 연설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이 연설은 포트 쉐리단의 제2훈련소에서 장교 지망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성품이 조용하고 겸손한 장교이며 지도관이었던 바크 소령이 행한 연설이었다. 나는 이 연설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이 연설은 리더십에 관한 한 최고의 경전이라 생각한다. 그의 연설에 나타나는 지혜는 리더십을 기르고 싶은 경영인, 어떤 분야의 책임자에서부터 속기사, 매장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이 강좌의 일부로 삼고자 보관한 것이다.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이처럼 훌륭한 연설이 모든 고용인과 노동자, 그리고 리더십을 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었으면 하는 케나의 솔직한 바람이다. 이 연설이 기초로 하고 있는 원리는 전쟁에서부터 지휘관들의 지도에도 성공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만큼 경영과 산업, 재정 분야의 리더십에도 적용 가능하다. 바크 소령의 연설은 다음과 같다. 제군들은 이제 곧 사병들의 목숨을 다루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들은 제군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는 충실한, 그러나 아직 훈련되지 않은 군인으로서 이들은 전적으로 제군들의 책임하에 있게 됩니다. 제군들의 말은 곧 그들의 법이 될 것입니다. 제군이 무심코 던진 말도 기억될 것이고 제군의 습관 또한 그들은 흉내낼 것입니다. 제군들의 의복, 몸가짐, 심지어 제군이 쓰는 어휘나 명령을 내리는 방법들도 모방될 것입니다. 제군들이 각자 부대에 배치되면 거기에는 제군들에게 충성을 바치고 존경하고 복종할 준비를 하면서 제군들의 지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군인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제군들이 그들을 지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기꺼이 그리고 열심히 제군들의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군들이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그들이 느끼게 되면 제군들은 작별을 고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조직에서의 제군의 필요성도 끝을 보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추종자의 차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크게 지도자와 추종자로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계에도 지도자가 있고 경제계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순수한 리더십이란 개인의 영리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고 이러한 요소가 있다면 리더십은 그 가치를 잃을 것입니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신조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그릇된 것을 지향하고 옳은 것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는 것은 군대에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고귀하고 정의로운 의미에서의 리더십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리더십을 얘기할 경우 군대식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면 제군들은 대부분 장교로 임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임명이 제군들을 리더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제군들을 장교로 만들어줄 뿐입니다. 따라서 제군들은 적절한 자질이 있을 때에만 리더로서의 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군들은 제군들의 상관뿐 아니라 부하들에게도 더욱 잘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지휘관을 따라야 하고 또 따를 것이지만 그들이 복종하는 것은 자진해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규율일 뿐입니다.
그들은 저 장교가 다음엔 대체 뭘 하려는 거지? 라는 의심과 두려움 속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속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장교의 명령을 따를 것이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사령관에 대한 헌신, 위험을 무릅쓰는 숭고한 열정, 전우를 구출하는 자기 희생 같은 것에 대해 그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단지 머리와 훈련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로 다리를 움직일 뿐입니다.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전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차갑고 수동적이고 둔감한 군인들은 결코 위대한 업적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 멀리 전진하려 들지 않을 것이며 될 수 있는 한 그만두려 합니다. 리더십은 자발적이고 망설임 없고 흔들림 없는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필요하다면 지휘관을 따라 지옥에라도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제 제군들은 다음과 같이 자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리더십은 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리더가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리더십을 이루는 특질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그들을 길러내지? 리더십은 여러 자질들의 복합체입니다. 마치 성공이 이 강좌에서 다루고 있는 15가지 요소의 복합체인 것처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는 자신감, 도덕적 우위, 자기희생, 온정주의, 공정성, 결단력, 위험, 용기 등을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요소, 자신감. 자신감은 첫째, 정확한 지식으로부터, 둘째, 그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셋째, 당신을 따르는 타인에 대한 우월감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장교로서 균형을 잡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제군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쩌다 제군들은 병사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매번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자신의 임무를 잘 모르는 장교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초부터 철저히 알고 있어야 병사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장교는 자신의 하사관과 행정병보다 사무실 업무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취사병보다 급식에 대해 군마 담당 하사관보다 말의 질병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장교는 중대의 누구보다 총을 잘 쏘거나 적어도 같은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장교가 업무를 모른다면 또한 그가 모르는 사실을 시인한다면 병사들이 자기나 잘 알아지 장교가 나만큼도 모르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며 더 나아가 장교의 지시를 무시할 것입니다. 정확한 지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보에 통달하면 병사들은 당신을 찾아와 자문을 구할 것이고 그는 동기들에게 그에게 가봐 모르는 게 없어 라고 할 것입니다. 장교는 자신의 업무를 속속들이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자신보다 2계급 높은 상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합니다. 이로써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전장에서 주어진 임무에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넓은 안목을 길러 명령을 내려야 할 때 자신감이 있고 그 실행에 좀 더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아는 것을 체계적이고 흥미있게 또 힘찬 어휘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다리로 당당히 서서 당황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영국 캠프에서 예비장교들이 그들이 정한 아무 주제에 대해 10분 동안 발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매우 훌륭한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사고해야 하고 이런 명확하고 논리적인 사고는 그 자체로 명확하고 확실한 명령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도덕적 우위. 자신감이 부하들보다 많이 알므로써 얻어질 수 있는 리더십의 요소라면 도덕적 우위라는 것은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믿음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월감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제군들은 반드시 자제력, 체력, 끈기와 정신력을 지녀야 합니다. 제군들은 자제력을 갖춰 전장에서 놀라 굳을지라도 이러한 공포를 내비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손을 떨거나 당황한 동작을 보이거나 표정이 변하고 경솔한 명령을 내렸다가 다시 성급하게 취소한다면 제군들의 불안한 마음 상태가 부하들에게는 더욱 강도가 높게 반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새나 캠프에서 제군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마음의 균형을 이루며 성질을 내게 할 여러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자제심을 잃는다면 병사들을 통솔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제력을 잃고 흥분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거의 대부분 후회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장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병사에게 사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장교는 병사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우위를 얻게 하는 또 다른 요소는 충분한 신체의 활력과 난관들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끈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난관을 즐겁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불굴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부하들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을 왜소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자신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얕보고 시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스트레스라고는 없는 정신을 조직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력은 도덕적 우위를 얻기 위한 세 번째 요소입니다. 정신력을 발휘하기 위해 제군들은 청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군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두뇌와 선을 실천할 의지를 지녀야 합니다. 장교는 선을 위해서도 악을 위해서도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설교하려 들지 마십시오.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다만 그들이 영유했으면 하고 바라는 삶을 스스로 사십시오. 그러면 제군들은 수많은 병사가 제군을 모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비추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범속하며 말만 앞선 장교는 오합지졸을 거느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군들에게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제군들의 병사는 제군들 자신의 투영입니다. 만약 제군이 열등한 병사를 거느리고 있다면 그것은 제군이 무능력한 장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 자기희생. 자기희생 역시 리더십의 필수적입니다. 제군들은 베풀고 또 베풀고 끊임없이 베풀게 될 것입니다. 장교는 자신에게 가장 막중한 책임과 가장 긴 노동시간 그리고 가장 힘든 업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제군은 아침에 가장 먼저 기상하고 밤에는 제일 늦게 취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군은 남들이 잠들었을 때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제군은 휘하에 있는 부하들의 고통을 알아주고 동정함으로써 정신적으로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동정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하고 누군가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은행에 개인 파산을 하였을 때 그들은 제군의 도움을 원할 것이고 무엇보다 제군의 동정심을 바랄 것입니다. 제군들이 자신의 문제로 이미 괴롭다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군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제군들의 집에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드러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군들의 병사는 곧 제군들의 주춧돌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으로 이루어진 제군들의 집은 그들이 공고히 받쳐주지 않는다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약하게 남아 제군들의 재산을 그들을 위해 쓰십시오. 제군들은 병사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그리고 곤경에 처한 그들을 돕기 위하여 제군들의 재물을 쓸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돈은 결국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손익의 일부로 고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치를 만한 비용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요소, 온정주의. 온정주의가 리더십에 필요하다고 할 때 저는 이 단어를 좀 다른 의미로
확장된 의미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는 부하들로부터 솔선수범, 자신감, 그리고 자긍심의 덕목을 제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온정주의는 제군들의 휘하에 있는 사병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에서의 온정주의입니다. 사병들은 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머물 곳과 먹고 입을 것, 그리고 제군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군들이 먹기 전에 병사가 먹을 음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살펴야 하고, 제군들이 잠들 곳을 고려할 때 사병들도 좋은 잠자리를 가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군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들의 평안을 염려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건강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모나 노동을 부과하지 말고 그들의 체력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군들은 단순히 기계에 불과한 조직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군들의 부대에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제군의 요구에 응답하는 영혼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입니다. 제군의 부대에 이러한 정신이 형성되면 제군들은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뀐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군들이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왔던 대신 제군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를 처리해 줄 것입니다. 제군들의 막사도 제대로 설치될 것이고 가장 좋고 깨끗한 침대가 그 막사에 놓여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를 계란 두 알이 제군들의 저녁 식탁에 보태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군들의 말을 말끔히 빗질해 놓았을 것이고 제군들의 기대는 충족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해야 할 징계를 가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는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똑같은 불복 행위라고 해서 정해진 처벌로 간다면 이는 개개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너무 게으르거나 그만큼 영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휘관은 정의를 맹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피듯 여러분의 부하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제군들은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방이 병원균을 없애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치를 위한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환자에 대한 동정심으로 처방에 따라 환부를 깊이 도려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소, 공정성. 징계를 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칭찬을 할 때도 공정해야 합니다. 욕심쟁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군의 사병이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면 적절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낚아채서 자신의 몫으로 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군들은 부하들로부터 존경과 충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제군들의 동기가 이를 듣고 제군을 난병 환자 피하듯 부하의 공적을 가로챈 장교를 기피할 것입니다. 전시에는 공을 세울 일은 지천에 널려 있고 영광은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제군들은 부하들을 공정하게 대하십시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자는 리더가 아닙니다. 그는 기생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함 외에 제군들의 직위 특권의 남용을 방지해주는 또 다른 종류의 공정함이 있습니다. 제군들이 부하들로부터 존경받길 원한다면 그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을 깎아내리려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긍심을 길러주십시오. 사병에게 횡포를 부리고 모욕을 주는 것은 겁쟁이나 하는 짓입니다. 규율이라도 밧줄로 나무에 묶어두고 반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때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규율이라는 밧줄로 나무에 묶어두고 사병에게 횡포를 부리고 모욕을 주는 것은 겁쟁이나 하는 짓입니다.
교유율이라는 밧줄로 나무에 묶어두고 반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때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병사에 대한 배려, 예의와 존경은 교율과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교율의 일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솔선수범과 결단력 없이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번째 요소, 결단력. 작전 중이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빠른 판단으로 신속하게 명령을 내리는 장교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응급 상황이 닥치면 흥분하여 허둥거리는 장교들도 보게 될 것이고, 정신을 못 차리고 경솔한 명령을 내렸다가 반복하고 또 다른 명령을 내렸다가 다시 뒤집는, 말하자면 겁쟁이의 징표를 내보이는 사람입니다. 짧은 순간에 그의 두려움이 완전히 드러나고 맙니다. 전자의 장교인 경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천재야.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는데 대처를 했어. 그는 직관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천재성이란 단지 무한한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용량을 의미할 따름입니다. 첫 번째 장교는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준비를 해온 사람입니다. 이미 발생 가능한 상황을 미리 설정하고 연구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실행할 시범적인 계획도 이미 짜놓았습니다. 응급 상황이 닥쳤더라도 그는 이미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문제의 상황이 닥쳤을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미 형성된 계획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재빨리 파악해낸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행을 명령할 결단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명령을 견지한 것뿐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는 것보다는 어떤 명령이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기만 하면 내리는 것이 낫습니다. 상황이 있다면 부딪힐 일입니다. 뭔가 조처를 취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결정을 하고 행동을 취했다면 밀고 나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병사들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장교에게 믿음이 갈 리 없습니다. 때때로 제군들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긴급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제군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다른 응급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두었다면 제군들은 이미 겪은 정신훈련으로 신속하고도 침착하게 처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군들은 상부의 명령 없이도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은 제군들의 명령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군들의 상관의 업무까지 연구해야 하는 또 다른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제군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상관들의 명령을 상상할 수 있다면 제군들의 책임하에 지체됨이 없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 요소, 위험. 개인의 위험 또한 군에서의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병사들과 친구가 되는 것은 좋으나 허물없이 지내지는 마십시오. 제군들의 병사는 제군을 경외해야 합니다. 만약 병사가 제군들을 너무 친숙하게 여긴다면 잘못은 그들이 아닌 제군들에 있습니다. 제군들의 행동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여기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우정을 얻으려고 애쓰거나 비위를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멸시할 것입니다. 만약 제군들이 그들의 존경과 충성, 헌신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그들은 요구하지 않아도 존경할 것입니다. 만약 제군들이 그런 자격이 없다면 무엇을 하든 그들의 존경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제군들이 지저분하고 정돈되지 않은 제복을 입고 여러 날 면도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위험을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긍심이 없는 사람이며 자긍심이야말로 위험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론 근무를 하다 보면 옷이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면도를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사들도 그런 것은 충분히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여러분의 외양이 깔끔하지 못한 것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너무 깔끔하게 보여도 병사들은 제군들이 이를 등한시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단정한 모습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